돈이 없소. 낡은 베옷에 해진 집신을 신은 노인이 국밥집 문 앞에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손에 쥔 국자를 소단으로 다시 넣으며 조용히 말하였지요. 빈속으로는 품팔이도 못 나갑니다. 앉으십시오. 그러고는 솥에서 가장 뜨거운 국물을 퍼 그릇에 가득 담아 내왔으니 장사 속이라고는 조금도 묻어나지 않는 손놀림이었습니다. 그 노인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이조판서, 아들의 혼담을 직접 살피러 거리 냉색으로 장터에 내려온 것이었지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으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판서의 눈에 비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이 불러온 운명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 북촌 언덕 위에 이조판서 윤정호의 대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비스듬히 언덕을 타고 오르면 가장 먼저 빛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집 소슬대문 위의 청기화였으니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기와 끝마다 금빛이 번쩍이며 온 동네에 그 위세를 드러냈지요. 붉은 단청으로 곱게 채색된 처마 기둥은 조금도 허술한 데 없이 정갈하였고 문 앞을 지키는 행랑채 종들의 옷고름조차 풀어진 곳 하나 없이 단정하였으니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집이었습니다. 사랑채 안으로 들어서면 그 호사로움은 더욱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금실을 촘촘히 놓아 학과 소나무를 수놓은 병풍이 방 한쪽 벽을 가득 채웠고 옥으로 장식한 벼루와 자줏빛 먹이 탁자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탁자 자체도 예사롭지 않아 남해에서 올라온 향목으로 짜는 것이라 방 안에 은은한 향내가 늘 감돌았지요. 한겨울에도 등골이 훈훈한 온돌이 방바닥 아래로 한기를 밀어냈으니 웬만한 고을 원님 집안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안채와 별당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단발이 창문마다 드리워져 바깥 바람을 막았고 찬모가 닦아낸 녹그릇들이 찬장 안에 줄 맞춰 제 빛을 내뿜었습니다. 행랑채를 드나드는 종들도 저작거리에 어지간한 주인보다 더 말쑥한 행색이었으니 이 집의 사치로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랑채에 앉아 문서를 살피던 윤정호의 귀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흘러들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남대문 밖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한 것이었으니 판서댁 도련님 윤시겸이 장터 국밥집을 드나들다 그 집 아기 엄마를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정호는 금박 가장자리가 둘러진 찻잔을 천천히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단단한 향목에 닿는 소리가 사랑채 안에 짧고 또렷하게 울렸지요. 판서의 눈썹이 스르르 모였습니다. 이 집 며느리감이 장터의 아기 엄마라는 말 자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수치처럼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이조 판서의 자리에서 수십 년을 보낸 사람에게 신분과 문벌은 집안의 기둥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윤시겸이 사랑채로 불려왔습니다. 도련님은 마루 끝에 곧게 앉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아버지를 향해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아버님, 신분보다 사람됨을 보아주십시오. 윤정호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문턱을 아무나 넘는 줄 아느냐. 말끝이 단칼처럼 짧고 차가웠습니다. 부자의 말이 서로 맞부딪히는 순간 금실 병풍 앞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지요. 그 벽은 어느 쪽도 쉽사리 허물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아비는 오랜 세월 쌓아 올린 가문의 체면을 지키려 하였고, 자식은 제 가슴이 이끄는 방향을 포기할 수 없었으니 혼담 하나가 불러온 균열이 집안 깊숙이 번져가는 형세였습니다. 그러나 윤정호는 남의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을 굳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판서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직접 살펴온 눈이 있었으니 소문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잠시 생각에 잠겼던 판서가 이내 하인을 불러 명하였습니다. 낡은 베옷과 해진 집신을 가져오너라. 하인은 영문을 알 수 없어 눈을 한번 껌벅였으나 판서의 표정이 이미 결심을 굳힌 얼굴이라 더 묻지 않고 물러섰습니다. 윤정호는 그 국밥집과 아기 엄마를 직접 눈으로 보고 제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겠다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지체 높은 판서가 직접 거린 행색으로 장터에 내려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눈을 갖게 해줄 것이라 여긴 것이지요. 사랑채 기둥 곁에 녹국자 모양의 장식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의 향목 탁자와 금실 병풍 사이에서도 혼자 번쩍이는 이 집 사치의 한 조각이었지요. 윤정호는 자리를 털고 일어서다 문득 그 녹국자 장식에 눈길이 닿았습니다. 번지르르하게 닦인 장식용 국자와 장터 국밥집 솥에서 날마다 달아가는 진짜 국자. 그 둘이 훗날 한 자리에 놓일 줄을 이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대문 밖 새벽 장터는 성문이 열리기 전부터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동이 채 트기 전 짐꾼들은 어깨에 지게를 얹은 채 발을 동동 굴렀고 나루터 인부들은 손을 호호 불며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행상들은 보따리를 등에 짊어진 채 발걸음을 재촉하였고 하루 품삯을 얻으려는 품팔이꾼들은 해가 뜨기 전부터 자리를 잡으러 나서야 했으니 이 장터는 날이 밝기도 전에 이미 하루의 절반을 시작하는 곳이었지요. 빈속으로 무거운 짐을 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 성문 어귀를 통과하기 전 뭔가 뜨거운 것으로 속을 채우는 일이 이들에게는 하루의 첫 번째 일과나 다름없었습니다. 은설의 국밥집은 바로 그 인력 장터와 나루로 빠지는 길목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짐꾼들이 성문 쪽으로 발길을 돌리기 전 반드시 거친 길목이요. 나루 인부들이 강가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몸을 녹이는 자리였으니 이 국밥집 문을 여는 시각이 곧 장터 사람들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각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니 이 집은 아무리 고단하여도 함부로 문을 닫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은설은 새벽마다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솥에 불을 붙였습니다. 전날 밤 우려두었던 뼈국을 다시 한번 끓이고 찬밥을 솥에 넣어 뜨겁게 덮여 국밥을 말았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새벽 한기에 칭얼거릴 때면 등을 토닥이며 달래면서도 국자를 내려놓지 않았으니 두 손이 솥을 향해 있어도 등은 아이를 위해 쉬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문 앞에 첫 손님이 발을 들이는 시각을 은설은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지요. 가게 안 벽에는 손때가 잔뜩 묻은 외상 장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손으로 쓴 종이장 하나가 삐뚤게 붙어 있었으니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없으면 내일 갚으시오. 글씨가 반듯하지는 않았으나 뜻만은 더없이 분명하였습니다. 이 집의 법도는 배고픈 이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데 있었으니 돈이 없다 하여 국밥을 내주지 않는 일은 은설에게 처음부터 생각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른 새벽 낡은 베옷에 해진 집신을 꿰어 쉬는 노인 하나가 국밥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윤정호였습니다.
판서 자리에 수십 년을 앉은 사람이 떠돌이 거린 행색으로 남대문 박장터까지 걸어 내려온 것이었으니 그 몸에는 이미 새벽 한기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정호는 문간에 서서 굵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였습니다. 돈이 없소. 은설은 그 말을 듣고도 얼굴 한 번 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국자를 솥 안으로 다시 넣으며 짧게 말하였지요. 빈속으로는 품팔이도 못 나갑니다. 앉으십시오. 그러고는 솥에서 가장 뜨거운 국물을 퍼 사기 그릇에 가득 담고 밥을 넉넉히 풀어 국밥 한 그릇을 만들어 내왔습니다. 내오면서 덧붙인 말이 이러하였습니다. 새벽바람 맞은 분은 이 국부터 드셔야 합니다. 장사속이라고는 조금도 묻어나지 않는 손놀림이었습니다. 더 받을 것을 생각하거나 나중에 갚으리라는 기대를 품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앞에 선 사람이 춥고 배가 고프다는 사실만을 보고 움직인 손이었지요. 윤정호는 내려놓인 국밥 그릇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 밖에서 짐꾼 둘이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들어왔습니다. 여긴 외상도 받아준다니까 어서 들어오게. 나루 인부 하나는 문간에서 신발 흙을 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 아니면 새벽 끼니는 영락없이 굶어야 한다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가는 동안 은설은 솥과 불 사이를 쉬지 않고 오갔습니다. 국물을 더 달라 하면 더 담아주고 밥이 모자라다 하면 다시 풀어주었으니 이 집에서 손님이 자리를 뜰 때는 언제나 속이 따뜻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 은설에 변치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윤정호는 구석 자리에 앉아 국물을 한술 떴습니다. 지진하고 뜨거운 국이 목 안으로 넘어가는 순간 새벽 한기가 조금씩 풀리는 것이 느껴졌지요. 그러나 그 온기가 기분 좋게 퍼지는 것과 동시에 판서의 머릿속에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 이것도 사람 좋게 보이려는 수작일 수 있다. 국밥 한 그릇으로 마음 약한 이를 끌어당기는 방법일 수도 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보아온 눈이 쉽사리 물러서지 않으려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은설의 등에 엎여 있던 아이가 고개를 쏙 내밀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낯선 노인에게 겁을 먹기는커녕 포동포동한 손을 뻗으며 방긋 웃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윤정호의 눈과 딱 마주쳤지요. 판서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애써 시선을 그릇 안으로 거두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품팔이꾼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솥에서는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들이 윤정호의 판단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안이 새벽 손님들로 한창 채워지던 참이었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좁은 가게 안을 감돌았고 숟가락 소리와 후루룩 국물 넘기는 소리가 뒤섞여 아침 장터 특유의 활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짐꾼들은 어깨를 맞대고 앉아 국밥을 서둘러 비웠고 나루 인부들은 따뜻한 국물에 손을 녹이며 오늘의 품삯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설은 솥과 손님 사이를 바삐 오가며 빈 그릇을 채우고 식은 자리를 닦아내었으니 가게가 작아도 그 안의 온기만큼은 바깥 새벽 한기를 넉넉히 밀어내고도 남았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객주 최만석이었습니다. 비단 조끼에 여우털깃을 두른 차림이 장터 어귀에서도 단박에 눈에 띄는 사람이었으니 장터 입구 절반의 점포 새빵을 손에 쥔 자라 발소리부터 달랐습니다. 뒤꿈치가 먼저 닿는 걸음걸이가 마치 이 일대의 땅이 제 것이라 주장하는 듯하였고 문을 열 때도 손잡이를 밀기보다
밀쳐내는 모양새였지요. 가게 안으로 들어선 최만석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아비도 분명치 않은 아이 업은 계집 국밥을 누가 먹느냐. 말이 떨어지는 순간 국밥집 안의 숟가락 소리가 일제히 멎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솥은 여전히 끓고 있었고 불은 꺼지지 않았으나 그 말 한마디가 가게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든 것이었지요. 손님들의 시선이 제각각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최만석의 눈치를 살피며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고 어떤 이는 괜히 헛기침을 두어 번 하며 밥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장터에서는 힘 있는 자의 입이 곧칼이 되는 법이라 그 칼 앞에서 등을 세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은설은 그 말을 정면으로 들었습니다. 귀가 없는 것도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 모욕이 가슴에 닿지 않을 리 없었지요. 그러나 은설이 한 것은 입을 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갑작스러운 정적에 놀랄까 싶어 한 손을 등 뒤로 돌려 아이의 등을 토닥이면서 다른 손으로는 솥뚜껑을 여닫았습니다. 화가 치밀어도 아이 울음소리 하나가 더 무서웠던 것이라 모욕을 참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것이 그 순간 더 급했던 것이지요.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늙은 짐꾼 하나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애가 죄가 있나. 목소리가 낮았으나 말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만석은 그 말을 듣고도 코웃음으로 받아 넘겼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여전히 밥그릇만 들여다보았으니 옳은 말이 용기 있는 입에서 나오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새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윤정호는 구석에서 이 광경을 낱낱이 지켜보았습니다. 비단 조끼의 객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집과 아이를 모욕하는 것을 보며 분노가 일어났지요. 그러나 그 분노가 채 굳어지기 전에 판서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는 것이 혹 사람 홀리는 기술일 수 있다. 선해 보이는 모습 자체가 계산된 것일 수 있다. 오랜 세월 사람의 이면을 살펴온 눈이 은설의 선함마저 쉽게 놓아주지 않으려 버티는 것이었으니 그 의심은 분노와 뒤엉켜 판서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볼일이 끝났다는 듯 몸을 돌리며 나가다가 문간에서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다음 장날엔 더 재미난 구경을 시켜주마. 그 말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즉 흥적인 비웃음이 아니라 계획된 괴롭힘을 예고하는 말이었으니 나가는 발걸음에도 여유가 묻어 있어 더 불쾌하였지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가게 안에 다시 숟가락 소리가 조심스럽게 돌아왔습니다. 은설은 손님상에 엎질러진 국물을 소리 없이 훔쳐냈습니다. 최만석이 들어오며 옆자리 손님 팔꿈치를 치는 바람에 튄 것이었는데 은설은 그 자리를 닦아내고 나서 남아있는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 식기 전에 드십시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굴겠다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그 일 때문에 밥을 놓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지요. 슬그머니 일어났던 손님 하나가 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그릇만 보던 이가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비참한 가운데도 장사를 놓지 않는 그 모습이 보는 이로 하여금 오히려 더 마음을 쓰이게 하였습니다. 윤정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장터의 찬 공기가 얼굴을 맞받았으나 이번에는 그 차가움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아직도 아이 울음소리와 최만석의 비웃음이 번갈아 맴돌았고 눈 안에는 모욕을 들으면서도 등을 토닥이던 은설의 손이 남아 있었지요.
분노는 분명히 일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살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스스로도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판서는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자꾸만 등 뒤에 국밥집 쪽으로 시선이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터의 새벽은 달기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성문이 열리려면 아직 한참이 남은 시각인데도 장터 어귀에는 이미 사람들의 발소리가 이어졌으니 하루 품삯을 벌려면 해가 뜨기 전부터 자리를 잡아야 하는 이들의 삶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게를 지고 나오는 짐꾼, 강가로 내려가기 전 발을 녹이러 오는 나루 인부, 보따리를 이고 장 입구를 서성이는 행상들이 뒤섞이는 그 시각에 국밥집에서는 이미 불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설은 동이 트기 전 아이를 등에 업고 뼈장수와 채소전 사이를 오갔습니다. 전날 저녁 어림잡아둔 뼈자루 한 묶음과 무청꾸러미를 함께 받아드는데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며 몸이 휘청하였습니다. 그 순간 은설이 먼저 한 것은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등 뒤 아이를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손보다 등이 더 바쁜 삶이었으니 이 여인의 하루는 언제나 제 몸보다 아이가 먼저인 자리에서 시작되었지요. 떡장수 노파가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혀를 찼습니다. 내 집 국 한 그릇 못 먹고 나로 나간 짐꾼은 정오 전에 쓰러진다. 그러니 내가 쓰러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은설이 무청꾸러미를 고쳐 들며 웃었습니다. 오늘도 외상 달라 할 사람이 셋은 될 겁니다. 허허, 손님 수를 장부 빚으로 먼저 세는 장사라니 참으로 기막힌 셈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오늘도 그 셋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으니 웃음 뒤에 숨은 결심이 오히려 더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솥에 불을 붙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장터 어귀 쪽에서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최만석이 나타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비단 조끼를 차려입은 모양새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으나 표정만은 무언가 결심을 굳힌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최만석은 장터를 드나드는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부터 이 자리 점포 삭슬 올리겠다. 목재 수리 값이 올랐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상인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목재 수리라는 이유를 댔으나 장터 사람들 가운데 그 말을 고지 듣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귀 쪽 점포들을 하나둘 손에 넣더니 이제는 길목 자리까지 새를 올려 밀어내려는 수작임을 다들 속으로 알고 있었지요. 최만석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삭값이 아니었습니다. 최만석이 주변 상인들을 향해 거드름 피우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리만 차지하면 짐꾼들 밥줄은 내 손안이다. 말이 노골적이었습니다. 숨기려는 생각조차 없이 내뱉은 것이었으니 이미 결과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가 묻어났지요. 주변 상인들도 속내를 알아차렸으나 쉬이 입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최만석의 손에 들린 세방 계약서가 장터 절반을 쥐고 있는 한 맞서는 것은 제 장사를 스스로 위태롭게 하는 일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은설이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이 집은 부모가 남긴 터입니다. 목소리가 낮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말이었지요. 그러나 최만석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더 값이 나는 것이지. 은설은 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말이 막혔다기보다 이 자리에서 말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님을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최만석이 물러서고 나서야 상인들이 다시 제자리로 흩어졌고 가게 안에는 솥 끓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윤정호는 처음으로 이 국밥집이 어떤 자리인지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순히 한 여인이 생계를 이어가는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 이 집 문을 두드리는 짐꾼들과 나루 인부들에게는 이 자리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첫 번째 기둥이었습니다. 국밥집이 사라지면 그 사람들의 새벽이 통째로 무너지는 구조였으니 이 작은 가게는 그 자체로 장터 사람들의 아침을 붙들고 있는 것이었지요. 은설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벽에 걸린 외상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손때가 묻은 장부에는 이름과 날짜와 국밥 그릇수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삭값이 오르면 국밥값도 올려야 할 것이고 국밥값이 오르면 외상조차 내기 어려운 이들이 가장 먼저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보는 은설의 손끝이 천천히 이름들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 손끝이 멈추는 자리마다 얼굴 하나씩이 떠오르는 것 같았지요. 솥 안에서 국이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끓었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밖에서 발소리가 하나둘 모여드는 것이 느껴졌으니 오늘도 이 집 솥 안에 국이 식기 전에 비워질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윤정호는 그 발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정호는 다시 해진 집신을 꿰고 낡은 베옷을 걸쳐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왔을 때보다 더 퉁명스럽게 굵기로 작심한 것이었지요. 자리에 앉자마자 물이 늦다 트집을 잡았고 구석 자리가 춥다며 자리를 바꿔달라 하였습니다. 은설의 태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좋게 보이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은설은 그런 말에도 얼굴빛 하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을 다시 가져오고 가게 안쪽에서 가장 아랫목에 가까운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뜨거운 국을 한 번 더 데워 내오면서도 군말이 없었으니 손님 대하는 법만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정호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쉽게 의심을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워낙 오랜 세월 사람의 이면을 살펴온 눈이라 한두 번의 일로 마음을 돌리기가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날 오후 윤정호가 장터 어귀를 거닐다 색동장수 앞에 서 있는 은설을 발견하였습니다. 은설은 색동천을 잘라 만든 작은 조끼 하나를 손에 들고 살펴보고 있었는데 장수가 값을 말하자 손에 든 것을 조심스럽게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손을 거두는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 오히려 그 자연스러움이 더 마음을 쓰이게 하였지요. 아이돌의 입힐 색동 조끼 한 벌조차 선뜻 살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첫돌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설에게는 버선 한 켤레와 조끼 한 벌조차 사치로 여겨질 만큼 살림이 빠듯하였으니 돌상을 차린다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점포상 독촉이 이어지고 외상장부가 쌓이는 가운데 아이 첫돌을 위해 돈을 남겨둔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산 안에 없는 일이었지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솥불을 줄인 뒤에야 은설은 처음으로 제 몸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은설은 아이 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포대기 밖으로 삐져나온 작은 발을 두 손으로 감싸 어루만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돌상 하나 번듯이 못 차려 미안하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숨이 잠깐 막혔습니다. 빈 가게 천장으로 올라간 그 말이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았지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작은 숨을 고르게 내쉬었고 은설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장터가 열리기가 무섭게 최만석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술기운이 오른 장꾼들을 앞세우고 들어왔으니 들어오는 것부터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최만석은 손님들이 앉아 있는 가게 안을 한번 훑어보고는 비웃음을 담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남의 아이 없고 착한 척 장사하면 복이 굴러오더냐. 악담이 국밥집 안에 퍼졌습니다. 손님들의 숟가락이 다시 멎었지요. 최만석 뒤에 선 장꾼 하나가 그 틈을 노리듯 팔꿈치로 상을 밀었습니다. 국물이 상 위로 튀었습니다. 은설이 그 순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등에 엎인 아이 포대기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으나 은설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놀라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주변 장사꾼들은 최만석 편에 붙거나 못 본 척 등을 돌렸습니다. 악인이 가장 기세등등한 때가 바로 이 무렵이었으니 옳은 일을 옳다 말하는 것조차 제 살림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장터였습니다. 국밥집 안은 손님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으나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였지요.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정호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분노가 손끝까지 전해졌으나 선뜻 몸을 일으키지 못하였습니다. 아직은 시험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발목을 붙들었고 못하는 그 망설임이 오히려 제 속을 갉아먹었지요. 판서라는 자리에 수십 년을 앉은 사람이 낡은 베옷 차림으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뜨거운 국물에 손등을 대면서도 소리 하나 내지 않는 여인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만석이 몸을 돌려나가며 문간에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엔 소치 아니라 문짝을 떼어가겠다. 웃음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그 여유가 더 섬뜩하였지요. 문이 닫히고 장꾼들의 발소리가 멀어진 뒤에야 은설은 손등에 흐른 국물을 행주로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대인 자리가 붉게 올라와 있었으나 은설의 눈은 손등이 아니라 아이 얼굴로 향하였습니다. 아이가 놀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은설은 다시 소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윤정호는 그날 장터를 나서면서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엇이 무거운 것인지 스스로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이 무게가 처음 장터에 내려올 때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판서의 눈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터가 파하고 나면 남대문 밖일 때는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였습니다. 짐꾼들의 발소리가 사라지고 행상들의 보따리가 걷히면 장터 어기는 텅 빈 골목과 꺼져가는 화롯불만 남는 자리가 되었지요. 그 어둠 속에서도 국밥집만은 불을 완전히 끄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솥을 올리려면 전날 밤부터 뼈를 고아야 하였고 아이를 재운 뒤에도 은설의 손은 쉬지 못하였으니 이 집의 하루는 해가 진 뒤에도 한참을 더 이어졌습니다. 최만석이 이번에 쓴 수는 전보다 더 교활한 것이었습니다. 떠돌이 사내 하나를 시켜 국밥집 앞에서 은설에게 수작을 걸게 한 것이었으니 사내가 한 말은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목소리를 높여 떠들었습니다. 밤의 주막 뒤편에서 봅시다. 말이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소문이란 불티와 같아서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이튿날 아침에는 10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법이었지요. 최만석은 멀찍이 서서 그 말이 장터 사람들의 귀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소문 하나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잔은 이미 여러 번 써먹은 방법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은설은 그 사내를 단호하게 쫓아냈습니다. 말 한마디 보태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지요. 그러나 쫓아냈다고 해서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귀에 들어간 말은 거두어들일 수 없는 것이니 은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설에게는 소문에 맞설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새벽 손님을 놓치면 그날 장사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었으니 국밥솥 불을 줄이는 것은 은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턱에는 점포 삭 독촉 쪽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최만석이 직접 써서 넣은 것이었는데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밤부터 열이 올라 칭얼거리기 시작하였으니 위기 하나가 지나가면 더 큰 위기가 바로 뒤따르는 형국이었습니다. 소문 삭 독촉, 아픈 아이가 한꺼번에 들이닥친 밤이었지요. 은설은 아이 이마에 물에 적신 수건을 얹고 미음을 작은 냄비에 올려 천천히 식혔습니다. 미음이 식는 동안 아이 등을 쓸어내리고 칭얼거림이 잦아들면 다시 수건을 갈아 얹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는 동안 은설의 입에 들어간 것은 아침에 남긴 찬 국물 몇 모금뿐이었습니다. 제 허기는 아이가 잠든 뒤로 미루는 것이 이 여인의 오랜 방식이었으니 그 방식이 몸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달리 할 수 없었지요. 바로 그 밤 판서의 하인이 어둠 속에서 골목을 살피다가 주막 뒤편 골목에서 은설이 사내 하나를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인은 그 자리를 지켜보다가 이튿날 아침 윤정호에게 고하였습니다. 밤의 골목에서 사내와 만났다는 보고였지요. 윤정호는 그 말을 듣고 여러 날 동안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던 마음을 다시 의심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이제껏 보아온 것들이 모두 꿈인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 사내의 정체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밤부터 열이 오르자 은설이 약방에 사람을 보내 약과 쌀미음 거리를 청한 것이었으니 주막 뒤편 골목에서 만난 사내는 약방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약봉지와 쌀 한 줌을 건네고 돌아선 것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보는 사람 눈이 빛돌면 약봉지도 미래의 증표가 되는 법이었으니 어두운 골목에서 사내와 주고받는 것을 먼발치서 지켜본 하인의 눈에 그것이 달리 보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윤정호는 하인의 보고를 듣고 속으로 안도하였습니다. 역시 선행도 꿈인 것이었을 수 있다. 내가 너무 마음을 놓은 것이다. 그 안도가 실은 틀린 판단을 틀린 정보로 덮으려는 꼴이었건만 판서는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눈이 오히려 제 판단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지 못하게 붙드는 것이었으니 이것이 높은 자리에 오래 앉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었습니다. 같은 밤 은설은 아이를 두 팔로 안고 앉은 채로 밤을 보냈습니다. 눕히면 칭얼거리는 아이가 안겨 있을 때만 잠잠해지는 까닭이었지요. 새벽 종이 울리도록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아이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미음 냄비가 식지 않도록 불을 조절하였습니다. 몸도 살림도 명예도 이 밤 모두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소문은 퍼졌고 삭슨 독촉받았으며 아이는 아팠고 밤은 길었지요. 똥이 틀 무렵 아이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은설은 아이 이마에 손을 얹어 온기를 확인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등을 기댔습니다. 그러나 등이 벽에 닿기가 무섭게 솟해 불을 올릴 시각이 되었으니 이 여인에게 쉬는 시간이란 눈꺼풀이 감기는 그 찰나뿐이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이미 짐꾼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고, 은설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이른 시각에 오늘도 이 집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장터에는 여전히 새벽 손님들이 드나들었고, 국밥솥은 오늘도 어김없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가게 안 공기는 예전과 달리 무언가 팽팽한 것이 감돌았으니 최만석의 압박이 날이 갈수록 촘촘해지는 탓이었습니다. 사흥 독촉촉지는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문틈에 꽂혔고,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문이란 물과 같아서 한번 스미기 시작하면 막기 어려운 것이었으니 은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무게가 함께 따라다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사람 하나가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터 사람도 아니었고 짐꾼도 아니었으니 차림새가 번듯하고 걸음걸이가 단정한 것이 큰 상단 쪽 사람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품에서 두툼한 서찰 하나를 꺼내 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허리춤에서 작은 자루 하나를 꺼내어 서찰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자루가 상판 위에 닿는 순간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은전이었습니다. 자루 안에 가득 담긴 은전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작은 가게 안에 또렷하게 울렸으니 상판이 그 무게를 받아 삐걱하고 신음하였지요. 상단 사람이 나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이 국밥집을 사드리겠다는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기와집 한 채와 논바지 일부를 더 얹어 드리겠다 하셨습니다. 은설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해도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눈빛이었으니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은전 자루와 기와집과 논밭이라는 말이 한꺼번에 귀에 들어온 순간 무너져 내리는 살림과 삭 독촉과 아이 돌상이 동시에 머릿속을 스친 것이었지요. 마침 그때 아이가 배고픈 듯 보채기 시작하였습니다. 은설의 옷깃을 작은 손으로 잡아당기며 칭얼거리는 아이의 눈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으니 철이 바뀌며 다시 몸살 기운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 돈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밖에는 날이 밝기 전부터 나와 기다리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품삯을 받으러 가기 전 아침국을 기다리는 짐꾼 셋, 나루로 내려가기 전 속을 채우러 온 인부 둘, 그리고 외상 장부의 이름이 적힌 늙은 노파가 문 앞에 서 있었지요. 이 집이 닫히면 가장 먼저 곤란해질 이들이 바로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었으니 하늘이 은설에게 눈앞의 것을 똑바로 보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상단 사람은 내일 아침까지 답을 달라 하고 물러났고 가게 안에는 은설 혼자와 잠든 아이만 남았습니다. 은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은전 자루와 빚과 겨울 양식을 헤아리다가 아이 첫돌 생각이 겹쳐 손끝이 떨렸습니다. 돌상 하나 차려주지 못한 미안함과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밤새 서로 부딪혔지요. 날이 깊어더는 앉아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은설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모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위패 앞에 작은 등잔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으니 그 불빛이 은설의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비추었습니다. 은설이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이 집을 넘기면 저 사람들이 새벽밥 먹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지요. 은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도 돌아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말끝에 숨이 잠깐 막혔습니다. 그 느낌이 올라오는 것을 입술을 깨물며 눌렀으나 끝내 참지 못하여 소리 없는 울음이 위패 앞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은설이 일어나 벽에 외상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아직 갚지 못한 이름들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 내려갔습니다. 짐꾼 막동이, 나루 인부 철수, 늙은 노파 점수이. 손가락이 이름 위에 잠깐씩 머물렀다가 다음 이름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이름들은 단순한 외상 장부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과 이어진 삶들이었으니 장부를 덮는 것은 그 삶들과 이어진 끈을 끊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지 옆에 걸린 녹국자가 덜컹하고 쓰러졌습니다. 오래 써서 자루가 닳고 국자 안쪽이 검게 그을린 것이었습니다. 은설이 몸을 굽혀 그것을 다시 솥 가장자리에 걸어두었는데 그 달은 국자 하나가 훗날 사람의 심지를 재는 저울이 될 줄을 이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요. 가게 밖 멀찍한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윤정호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위패 앞에서 흐느끼던 은설의 어깨와 장부를 짚던 손가락이 눈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판서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허물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혹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물음이 이번에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은설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솥에 불을 붙였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게 내려앉았으나 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움직였으니 뼈국을 젓고 밥을 풀고 첫 손님 자리를 닦아내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몸이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등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문 밖에서는 짐꾼들의 발소리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발소리를 들으면서 은설은 밤새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장사가 끝날 무렵 상단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단정한 차림새였으니 오늘은 답을 받아가겠다는 뜻이 차림새에도 묻어났습니다. 그는 어제 내려놓았던 은전 자루를 다시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전날보다 목소리를 한결 낮추어 말하였습니다. 값을 더 올릴 수도 있다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설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하였습니다. 상단 사람의 눈에는 그 침묵이 망설임으로 보였을 것이었지요. 그러나 은설의 침묵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를 생각하는 침묵이었으니까요. 이윽고 은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상단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또렷하였습니다. 은설이 먼저 한 것은 은전 자루를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루가 상판 위를 미끄러져 상단 사람 쪽으로 천천히 돌아갔지요. 굴더라도 이 집은 못 팝니다. 말이 짧았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상단 사람이 눈을 한번 껌벅이더니 이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값을 더 올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은설은 그 말을 듣고도 자루 쪽으로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은설의 표정은 처음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저 혼자 먹고 살자고 지켜온 집이 아니옵니다. 비 오는 날 젖은 짐꾼이 불을 쬐고 품삯 못 받은 장정이 외상으로 한 그릇 넘기며 서로 얼굴 익혀 버틴 세월이 이 안에 쌓였사옵니다. 말이 흘러나오는 동안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침 국을 비우던 손님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은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설은 국밥솥과 벽을 한번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돈 냄새보다 사람 냄새가 먼저 배어 있사옵니다. 새벽마다 들르던 이들의 숨결과 한겨울 손 녹이던 이들의 한숨이 이 솥과 이 벽에 다 스며 있사옵니다. 상단 사람의 표정이 처음과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값을 더 올리면 된다는 계산이 은설의 말 앞에서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은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상단 사람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돈은 쌓으면 다시 늘어난다 하나 한 번 흩어진 사람은 다시 모을 수 없는 것이옵니다. 그러니 이 집은 팔 물건이 아니옵니다. 말이 끝났습니다. 가게 밖에 서 있던 짐꾼들과 나루 인부들이 그 말을 듣고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으나 저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일렁이는 것을 느꼈지요. 이 집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으니 은설의 말이 그냥 귀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새벽과 겨울과 빈속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거린 차림으로 가게 한쪽에 서 있던 윤정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곧장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감동도 아니었으니 그것은 오랫동안 쌓아 올린 무언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은설의 말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시간을 담고 있음을 느낀 까닭이었지요. 이 여인은 제 살림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기둥 삼아 버텨온 사람들을 지키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설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부디 이 집을 돈으로 헤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무게로 남았습니다. 상단 사람은 한동안 은전 자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것을 품 안에 넣고 자리를 떴습니다. 가게 안에 다시 솥 끓는 소리만 남았지요. 윤정호는 그날 걸음을 돌리면서 호장과 산파, 의원을 불러오라 명하였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기록으로, 눈이 아니라 증거로 이 여인의 진실을 다시 캐야 한다고 마음먹은 것이었지요. 지금까지 자신이 보아온 것이 온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빗둔 눈으로 본 것이었는지를 이제는 제대로 가려내야 할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솥 가장자리에 걸린 다른 녹국자가 가게 안 온기를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판서의 눈빛도 전날과 달리 깊이 가라앉아 있었으니 이제 이 일은 단순한 혼사가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싸움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오랜 세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이제야 천천히 다시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장과 산파, 의원이 기록을 들고 윤정호 앞에 모인 것은 장터가 파한 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윤정호는 낡은 베옷을 벗지 않은 채 그들을 맞았습니다. 여러 날을 장터에서 거린 행색으로 보낸 탓에 베옷 곳곳에 장터의 냄새가 배어 있었으나 판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옷차림이 아니라 기록이었으니까요. 산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출생 기록을 펼쳐 들고 날짜와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였는데 그 말이 윤정호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판서의 몸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이는 은설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루터에서 배가 전복되어 목숨을 잃은 은설의 언니 내외가 남긴 유복자였으니 아이가 세상에 나온 것은 언니 내외가 강물에 잠긴 지 불과 20날도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의원이 그 말을 받아 이었습니다. 밤마다 아이 약을 지으러 사람이 오갔다는 것.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은설이 보낸 심부름꾼이었다는 것. 약값이 없을 때는 쌀이라도 들고 와 바꾸어 갔다는 것을 기록과 함께 밝혔습니다. 고장은 은설의 언니가 혼인 전 잠시 국밥집을 거들었을 뿐이라 장터 사람들이 아이를 업고 다니는 은설만 보고 섣불리 아기 엄마로 오해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산파가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였습니다. 100일이 갓 지난 아이를 은설이 제품으로 안고 왔을 때 울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말이 사랑채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윤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내려다보는 판서의 눈빛이 천천히 가라앉았으니 오랜 세월 쌓아 올린 판단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은 소리가 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윤정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재단에 온 것이 사람이 아니라 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정호는 다시 한번 해진 집신을 꿰고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으니 아직 스스로도 어떤 마음으로 발을 향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국밥집 앞에 이르렀을 때 은설은 마침 아침 장사를 마무리하고 솥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정호가 자리를 잡고 앉자 은설이 남은 국을 한 그릇 내왔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리를 피하려는 듯 몸을 돌렸는데 윤정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소? 은설은 그 말에 발을 멈추었습니다. 여러 날을 국밥집에서 마주친 낯익은 거린 노인이 처음으로 건네는 다정한 말이었으니 은설도 모르게 잠깐 경계가 풀린 것이었지요. 은설이 천천히 몸을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 혼인을 청한 사람이 있사옵니다. 윤정호는 국그릇을 든 채 말없이 은설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기 엄마로 손가락질 받는 몸으로는 양반가자제 곁에 설 수 없사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멀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은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그 사람이 좋기에 더 끊어내려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정호의 손에 들린 국그릇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밀어낸다는 것이 사랑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나오는 말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과 자제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돌덩이처럼 가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시험하고 의심하며 이 여인을 재단에 온 자신이 정작 이 여인이 아들을 위해 스스로 물러서려 한다는 것을 이제야 들은 것이었습니다. 윤정호는 그날 장터를 나서면서 오랫동안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촌 언덕으로 올라가는 내내 발걸음보다 생각이 더 빠르게 움직였으니 이제 며느리감을 고를 것이 아니라 악인을 치워야 한다는 결심이 걸음마다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은설을 괴롭히고 소문을 퍼뜨리고 장터 사람들의 아침을 위협한 자를 그냥 두고서는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선 윤정호는 하인을 불러 최만석의 장부와 소문 유포 증거를 남김없이 모아오라 명하였습니다. 점포상 장부 조작 떠돌이 사내를 시켜 은설에게 누명을 씌운 일, 주막 뒤 골목 소문을 비틀어 퍼뜨린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가려내야 하였습니다. 하인들이 각자 명을 받아 흩어지고 나서야 윤정호는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판서는 자리에 앉아 관복함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펼쳐보지 않은 관복이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으니 그 관복을 내일 장터에서 입겠다는 것이 이 밤의 결심이었습니다. 낡은 베옷으로 숨어 다니며 사람을 시험하던 자리를 끝내고
이제는 판서의 자리로 악인 앞에 서야 할 때가 된 것이었지요. 윤정호가 관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장터에서 끝낸다. 말이 짧았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시험하는 자에서 책임지는 자로, 의심하는 눈에서 바로잡는 손으로 바뀌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 안에는 은설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장터 사람들 모두에게 빚진 것이 있다는 인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통쾌한 역전의 문턱이 드디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장터가 가장 활기차게 돌아가는 오전 나절이었습니다. 짐꾼들이 지게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시각이었고, 나루 인부들이 강가에서 올라와 속을 채우러 오는 때였으니 국밥집 앞에는 어느 때보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솥에서는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고, 은설은 아이를 등에 업은 채 국자를 쉬지 않고 놀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장터 어귀를 환하게 비추는 그 시각에 최만석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단 조끼에 여우털깃을 두른 차림으로 장터 사람들이 보는 한복판에 서서 최만석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산된 자리였으니 많은 사람이 듣는 곳에서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점포를 내놓지 않으면 그 아이 출처를 더럽게 퍼뜨려 장사기를 끊겠다. 협박이 장터 한복판에 퍼졌습니다. 은설은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그 말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맞서고 싶어도 맞설 힘이 없는 자리였으니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지요. 새벽국을 기다리던 짐꾼들과 나루 인부들이 분노하면서도 쉽게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최만석의 손에 장터 절반의 점포 계약서가 들려있는 한 그 앞에 나서는 것은 제 밥줄을 스스로 끊는 일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장터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어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의 발소리가 한데 맞물려 울리는 것이었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몸을 돌렸습니다. 먼저 나타난 것은 붉은 띠를 두른 관청 아전 둘이었고, 그 뒤로 포졸 넷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검은 관모 위 붉은 장식이 아침 햇살을 받아 또렷하게 빛나는 이조판서 윤정호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관복 자락이 장터 바닥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고, 아전들이 앞길을 열어주는 걸음걸이가 이 일대의 공기를 통째로 바꾸어 놓았지요. 짐꾼들이 양옆으로 길을 내었고, 행상들은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북촌 큰 저택에서 보던 위험이 남대문 밖 장터를 그대로 덮쳐오는 것 같았으니 최만석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였습니다. 윤정호는 최만석 앞에 멈춰 서서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점포삭 장부를 속여 세를 올린 일, 떠돌이 사내를 시켜 은설에게 수작을 걸게 하고 소문을 퍼뜨린 일, 주막 뒤 골목의 일을 비틀어 흘린 일까지 차례로 밝혔으니 하나하나가 모두 증거를 갖춘 말이었습니다. 산파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의 출생 기록과 은설의 언니 내외의 익사 기록을 들고 나와 아이가 은설의 친자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의원이 그 뒤를 이어 밤마다 약을 지으러 온 심부름꾼의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장터 사람 하나가 용기를 내어 나서더니 최만석이 떠돌이 사내를 부려 소문을 낸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증언이 하나씩 이어질 때마다 최만석의 몸이 조금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만석이 처음에는 발뺌하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 증인들이 꾸며낸 것이라 버텼지만 그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증거가 쌓일수록 버티는 말이 설 자리를 잃어갔으니 마침내 비단 조끼 자락이 장터 질척한 흙바닥에 닿도록 무릎이 꺾여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귀히 여기던 비단도 죄 앞에 서는 걸레짝 신세가 되고 마는 법이었으니 허허, 이것이 바로 하늘이 보는 눈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윤정호가 관청 아전에게 명하였습니다. 최만석을 끌어가 볼기를 치고 장터 출입을 영영 금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아전들이 최만석을 일으켜 세워 끌고 나가는 동안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국밥집이 없어지면 우린 어디서 먹나? 이 집이 살았구나. 짐꾼들이 저마다 숟가락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나루 인부들은 서로 등을 두드렸고 떡장수 노파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이 한꺼번에 풀리는 자리였으니 장터 한복판이 그날 아침만큼은 전혀 다른 곳처럼 보였습니다. 윤정호가 장터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관복 차림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모든 이의 귀에 닿을 만큼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내 집 며느리로 삼고도 남을 사람이요.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조 판서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으니 그 말의 무게를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은설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시겸이 아버지 곁에서 앞으로 한 발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아이까지 함께 품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윤정호가 은설과 아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조 판서가 장터 한복판에서 몸을 굽혔습니다. 판서의 머리가 낮아지는 광경을 장터 사람들은 처음 보았으니 숨죽이고 바라보는 눈들이 그 장면을 오래도록 마음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나는 체면은 알았으되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 말이 은설의 귀에 닿았습니다. 은설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눈가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으나 소리를 내지 않았으니 이 여인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가장 기쁜 자리에서도 아이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정호는 국밥집 안으로 들어가 벽에 걸린 외상 장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그대로 두라 하였습니다. 아직 갚지 못한 이름들이 적힌 장부를 덮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그러고 나서 판서는 솥 가장자리에 걸린 낡은 녹국자를 손에 들었습니다. 자루가 닳고 국자 안이 검게 그을린 것이었습니다. 윤정호는 그것을 들고 장터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북촌 큰 저택에 번쩍이는 녹그릇보다 이 집의 다른 국자가 더 귀합니다. 그러고는 새 자루를 끼워 국자를 다시 솥 가장자리에 걸어 돌려 주었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 없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새 자루를 달고 제자리로 돌아간 국자가 솥 가장자리에서 작게 빛나는 것을 보며 저마다 가슴 안에서 오래 기억할 장면 하나를 간직하였지요. 후일 은설은 판서대 며느리가 된 뒤에도 그 국밥집을 접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솥은 늘 새벽 짐꾼과 나루 인부를 위해 남겨두었으니 며느리 자리에 앉고서도 그 솥에 불을 끄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걸음마를 시작하였는데 첫 걸음을 뗀 것이 바로 그 다른 국자를 붙잡고서였다 하더라. 이야기꾼이 끝에 이르러 말하길 금빛 사랑채가 아무리 높아도 새벽 굶주린 자를 살리는 한 그릇만 못하니 귀한 것은 기와집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리라 하더라. 높은 곳에 앉은 이가 낮은 곳을 보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낮은 자리요. 낮은 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